아저씨, 제 동생 좀 묻어주세요. 돈은 없지만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제발요. 빗물에 젖은 좁다란 골목에서 들려온 그 애처로운 목소리가 이진수의 발길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9살 소녀가 싸늘히 식어가는 새 살배기 아이를 안고 절망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진수는 그 순간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30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어느 고급 일식집에서 막 나온 이진수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회사 임원들과의 저녁 식사를 끝냈음에도 그의 심정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어느새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죠. 이진수는 검은색 고급 정장 재킷의 옷깃을 올려 세우고는 느릿하게 걸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곧장 주차장으로 갔겠지만 이날은 어쩐지 걷고 싶었어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구두창에서 물이 튀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어른거리며 빛나고 있었죠. 길을 걷는 그의 귓가에 문득 아내 수진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여보, 오늘 회식은 괜찮았어요? 예전이라면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곤 했었습니다. 7살배기 서연이가 아빠 냄새 하며 품에 파고들던 모습도 선했죠. 그러나 이제 그 다정한 목소리마저도 작은 두 팔로 목을 감싸 안던 그 온기도 전부 기억 속에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2년 전 그 사건 이래로 이진수의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렸죠. 겉모습은 여전히 대기업 총수였으나 그의 내면은 텅 빈 껍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큰 길을 벗어나 어느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평소 그가 다니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발길이 이끄는 대로 향했을 뿐이었죠. 골목은 비좁고 캄캄했습니다. 드문드문 서 있는 가로등 탓에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죠. 길 양옆으로는 오래된 상가 건물들이 즐비했고 거의 모두 셔터를 내린 상태였어요. 이진수는 별다른 목적 없이 그저 걷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조금 더 굵어지기 시작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자그맣고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길고양이 소리인가 싶었죠. 했습니다. 그러나 귀 기울여 들어보니 사람, 그것도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진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평소에 그였다면 무시하고 지나쳤을 겁니다. 도시는 온갖 소음으로 가득하니까요. 그러나 이날은 달랐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무언가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으려는 듯한 애절함이 있었죠. 이진수는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 안쪽 가로등 불빛이 겨우 닿는 곳에 그곳에 작은 그림자 2개가 웅크리고 있었죠. 좀 더 가까이 다가간 뒤에야 이진수는 그들의 정체를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3살짜리 남자아이를 품에 꼭 안고 있었어요. 여자아이의 옷은 몸에 맞지 않게 컸습니다. 어른의 옷을 물려 입은 듯 했죠. 색이발에 본래의 색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남자아이는 그보다 더 작은 옷차림이었지만 마찬가지로 해지고 더러웠습니다. 두 아이 모두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꼬재째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여자아이의 품에 안긴 남자아이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진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를 필사적으로 껴안고 있었는데 마치 생명 없는 인형을 품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죠. 준우야,
춥지? 누나가 안아줄게. 소녀가 애처롭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이진수는 가까이 다가가 남자아이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숨을 쉬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저씨, 제 동생 좀 묻어주시면 안 될까요? 돈은 없지만 어른이 되면 꼭 갚을게요. 소녀는 고개를 들어 이진수를 올려다보며 애원했습니다. 그 말에 이진수는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손끝부터 싸늘해지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아이의 눈동자는 깊은 절망과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허나 그 속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처절함이 보였죠. 저희 부모님은 안 계세요. 준우가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고 오늘 아침부터는 눈도 뜨지 않아요. 몸이 너무 차가워졌어요. 소영이의 목소리는 끝내 기어들어갔습니다. 울음을 억지로 삼키는 게 보였죠. 이진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한 건지. 고작 9살 소녀가 죽었다고 여기는 동생의 장례를 부탁하다니. 그것도 이 싸늘한 골목길 한복판에서. 이진수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감정이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문득 2년 전의 끔찍한 기억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차디찬 병상에 누운 아내와 딸을 보내야만 했던 그 지독한 절망감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이 아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싹됐습니다. 이진수는 조심스레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잠깐만, 아저씨가 한번 살펴볼게. 떨리는 손끝을 준우의 목에 가져다 댔습니다. 얼음장 같은 피부 너머로 생명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진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그러나 잠시 후 아주 희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맥박이었죠. 간에 팠지만 분명히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어. 이 아이 살아있다고. 이진수는 저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그건 환희에 찬 절규였습니다. 소영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준우, 살아있는 거예요? 그 목소리엔 처음으로 희망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그래, 살아있어. 하지만 지금 몹시 위중해. 서둘러 병원으로 가야 한다. 이진수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와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119입니다. 아이가 의식이 없습니다. 여기 강남구 압구정동 골목인데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이진수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떨렸습니다. 평소의 냉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하지만 구급차가 오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만 같았죠. 준우의 상태가 그만큼 위독해 보였습니다. 나를 믿어. 내 차로 병원에 가는 게 빠르겠다. 이진수는 준우의 작은 몸을 조심스레 안아 올렸죠. 아이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가벼웠습니다. 앙상하게 말라 뼈만 남은 듯 했습니다. 이진수는 소영의 작은 손을 잡고 서둘러 골목을 겨우 빠져나오니 주차해둔 검은 세단이 눈에 띄었다. 서둘러 문을 열고 소영이를 뒷좌석에 태운 후 준우를 소영의 무릎 위에 눕혔다. 절대 놓치면 안 돼. 알았지?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그마한 손으로 준우를 꼭 껴안고 있었다. 이진수는 운전석에 몸을 던져 시동을 걸었다. 평소와는 비교도 안 될 속도로 도로에 뛰어들었다. 제일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까지는 15분 거리. 그러나 이진수에게는 마치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신호에 멈춰 설 때마다 그는 뒷좌석을 돌아보았다. 소영이는 준우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끊임없이 속삭였다. 준우야, 병원 다 왔어.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실 거야. 소영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어떻게든 버텨내려는 의지가 엿보였다. 병원에 도착하기 무섭게 이진수는 차에서 뛰쳐나와 응급실 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갔다. 아이가 의식이 없어요. 빨리요. 그 소리에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뛰쳐나왔다. 준우가 응급처치실로 실려 들어가는 동안 이진수와 소영은 그저 밖에서 기다려야만 했다. 소영이는 의자에 앉아 가녀린 몸을 한껏 웅크렸다. 이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대체 이 아이들은 누구일까? 어쩌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의문보다 준우의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진수는 속으로 애타게 기도했다. 부디 제발 이 아이만은 무사하기를. 더는 어린 생명이 쓰러지는 비극은 없기를. 응급실, 대기실, 형광등은 너무나도 밝았다. 그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무심히 시계를 올려다보았다. 시계는 밤 12시 40분을 가리켰다. 소영이는 그의 옆자리에서 몸을 만 채 앉아 있었다. 그 작은 손으로는 자신의 무릎을 끌어안고 응급실 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소영아, 뭐 좀 먹을래? 이진수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지만 배에서는 정직한 소리가 울렸다. 이진수는 잠시 자판기로가 우유와 샌드위치를 뽑아왔다. 소영이 앞에 그걸 놓아주자 아이는 망설이며 쳐다봤다. 이거 먹어도 돼요. 그럼 먹어야지. 준우 일어나면 누나가 튼튼해야 옆에 있어주지. 소영이 조심스럽게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무는 모습에 이진수의 머릿속으로 잊었던 기억이 밀려왔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그의 삶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현관문 너머로 딸 서연의 청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우리 아빠 왔다. 서연이는 언제나 달려와 이진수의 품에 와락 안겼다. 작은 팔로 그의 목을 감싸 안고는 아빠한테 땀 냄새나, 그래도 좋아 하고 속삭이곤 했다. 아내 수지는 늘 앞치마를 두른 모습으로 부엌에서 나와 다정하게 웃었다. 오늘 우리 서연이가 아빠 온다고 현관 앞에서 30분은 서성였어요. 그 시절엔 집에는 온기가 가득했다. 저녁 식탁은 서연이가 종알대는 소리로 가득했고 아내 수지는 언제나 이진수의 고단한 하루에 귀 기울여 주었다. 주말이면 세 식구는 언제나 함께였다. 한강공원에서 함께 자전거를 탔고 놀이공원에 가서는 해가 저물도록 놀았다. 서연이는 늘 아빠의 손을 잡고 걸으며 물었죠. 아빠, 우리 영원히 함께하는 거지? 그럼 우린 평생 같이 있을 거야. 있을 거란다. 이진수는 그 약속이 영원할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맹세라 여겼죠. 밤이 되면 서연이를 눕히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게 그의 낙이었고 아이는 아빠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면 수지는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짓곤 했습니다. 2년 전 6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이진수의 잠을 깨우며 제잘거렸죠. 아빠, 오늘 제주도 가는 날이잖아요. 몇 달간 고대하던 그 제주도 3박 4일간의 가족여행이었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생애 처음 타볼 비행기에 대한 설렘으로 서연이는 새벽부터 눈을 반짝였습니다. 공항 가는 차 안에서 서연이의 질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 제주도에 진짜 말이 그렇게 많아요? 그럼 아주 많단다. 우리 서연이가 직접 보게 될 거야. 수지는 뒷자리에서 아이를 어르며 다정히 웃었습니다. 그날이 가족의 마지막 행복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던 고속도로 위에서 그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진수는 지금도 그 찰나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에 서연이가 졸리다며 칭얼거렸습니다. 아빠, 언제 도착해? 나 너무 졸려. 이진수는 룸미러로 딸아이를 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조금만 참으렴. 금방 도착한단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찰나의 부주에 잠시 한눈을 판 그 짧은 순간, 이진수는 그 기억의 파편을 더는 맞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습니다. 끔찍한 사고에서 이진수만이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중상을 입었으나 기적처럼 목숨은 건졌습니다. 허나 수진과 서연이는 그 자리에서 병상에서 의식을 되찾았을 때 이진수가 알던 세상은 산산조각나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도 그를 기다릴 가족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 적막감을 그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어도 아빠하며 달려오던 딸아이도 부엌에서 반겨주던 아내의 미소도 없었습니다. 오직 공허한 집만이 그를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2해 동안 이진수는 감정 없는 기계처럼 살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6시의 기상에 회사로 향하고 깊은 밤에야 돌아와 잠드는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용산구의 거대한 저택에는 관리인 김 팀장과 가정부 박 씨, 정원사 이 씨와 요리사 최 씨가 있었지만 이진수는 그들과도 최소한의 대화만 나눌 뿐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거르십니까? 가정부 박 씨가 물어도 됐습니다라는 단답만이 돌아올 뿐이었죠. 장난감과 아내의 화장품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진수는 그 흔적이 가득한 방들을 애써 외면하며 지냈습니다. 한편 소영 또한 그와 비슷한 아픔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해 전 부모님을 엿온 뒤 소영과 남동생 준우는 서울 변두리의 한 보육원에 보내졌습니다. 푸른 보육원이라 불리는 그 시설은 예상보다 규모가 큰 곳이었습니다. 50명 남짓한 아이들이 그곳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소영은 고작 7살이었지만 1살 어린 동생 준우를 챙겨야만 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한창 놀 시간에도 소영은 준우의 밥을 떠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했습니다. 언니, 이리 와서 같이 놀자. 아이들이 손짓해도 소영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전 준우를 돌봐야 해요. 죄송합니다. 보육원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죠. 선생님들은 상냥했지만 1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보살피기엔 언제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유독 준우는 병치레가 잦았어요. 어릴 적부터 허약했던 준우는 사소한 감기에도 며칠이고 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한밤중 준우가 울음을 터뜨리면 소영이는 남몰래 다독여주곤 했어요. 준우야, 괜찮아. 누나가 옆에 있잖아. 소영이도 부모님이 사무치게 그리웠지만 동생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준우가 더 힘들어할 걸 알았기 때문이죠. 이따금 다른 아이들이 새 가족을 찾아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소영이 역시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엄마, 아빠가 생길 수 있을까? 그러나 시간의 흐름은
준우의 건강을 좀 먹어갔습니다. 열이 끓기 일쑤였고 입맛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소영이가 선생님들께 거듭 말씀드렸지만 다른 아이들까지 챙겨야 했기에 준우에게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죠. 소영아, 준우는 본래 약한 아이잖니. 조금만 더 지켜보자꾸나. 허나 소영의 눈에는 동생이 하루가 다르게 쓰러져가는 게 보였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큰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일주일 전 소영이는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보육원을 등지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새벽 4시 소영이는 곤히 잠든 준우를 품에 안고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단잠을 방해하지 않으려 숨소리조차 죽이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엔 어디로 향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준우를 품에 안은 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거리의 삶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혹독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을 구하기도, 몸 누일 곳을 찾기도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편의점에서 폐기 음식을 얻어먹고 교회에서 나눠주는 밥으로 허기를 채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준우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음식을 입에도 대지 못했고 어제부터는 눈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늘 소영이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동생의 몸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을 때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보육원을 나오지만 않았더라면 준우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소영이는 스스로를 탓하고 또 탓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으로 준우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골목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을 때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렸던 겁니다. 병원 응급실 앞, 이진수는 멍하니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유를 홀짝이는 그 작은 아이의 모습 위로 어린 시절 서연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아저씨, 소영이의 조그마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준우 정말 괜찮아질까요? 전부 제 탓인 건 아닐까요? 그 말에 이진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고작 9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소영아,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넌 최선을 다해서 준우를 돌봤어. 이진수는 난생 처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이진수는 꼬박 2년 만에 타인을 염려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직 자신의 상처만을 들여다보던 그가 이 작은 아이의 마음을 보듬고 있었습니다. 소영 역시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른의 온기 어린 말을 들었습니다. 보육원에서도 길 위에서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진심이 담긴 위로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아픔을 지니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활짝 열리고 의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진수와 소영이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과연 준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이 만남은 세 사람의 운명을 어떤 소용돌이로 이끌게 될까요? 그 답은 의사의 얼굴에 어렴풋이 쓰여 있는 듯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응급실 문을 열고 나온 젊은 의사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진수와 소영이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기다릴 때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의사의 그 한마디에 소영이의 두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이진수 역시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내려앉는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에 탈수까지 겹쳤어요. 며칠만 더 늦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가량은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보호자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날카로운 질문에 이진수와 소영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병원 복도 저편에서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이쪽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죠. 그녀는 다가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동보호 전문기관 소속 사회복지사 김미경입니다. 그녀는 이진수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중함과는 달리 그녀의 눈빛은 무척이나 날카로웠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아이들과는 어떤 관계시죠? 이진수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선뜻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나 돕게 되었습니다. 길에서요? 김 복지사의 한쪽 눈썹이 미세하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노골적인 의심이 담긴 표정이었죠. 그녀는 이내 소영에게 다가가 아이와 시선을 맞추려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혔습니다. 내 이름이 소영이 맞지? 이 아저씨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거니? 소영이는 개미 소리만 한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잘 몰라요. 준우가 너무 아파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 아저씨가 도와주셨어요. 그렇구나. 그럼 부모님은 어디 계셔? 없어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말에 김 복지사는 들고 있던 서류철을 빠르게 넘기며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소영, 이준우. 아, 찾았습니다. 푸른하늘 보육원. 일주일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기록이 있네요. 이진수는 예상치 못한 사실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보육원 출신이었구나. 그럼 아이들은 다시 그 보육원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이진수의 물음에 김 복지사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칙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준우 군의 건강 상태가 우선이니 치료부터 마무리 짓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소영이가 다급하게 이진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저희 보육원에 다시 안 돌아가면 안 될까요? 거긴 준우가 아파도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요. 소영이의 애원하는 눈빛 속에서 이진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2년 전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보던 바로 그 눈빛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이진수가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임시 보호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복지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뭐라고? 이진수는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 제가 임시로 보호하겠습니다. 스스로 내뱉고도 믿기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말이 튀어나왔는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아동 임시보호가 얼마나 복잡한 절차인지 아십니까? 수많은 조건과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저는 대기업의 대표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은 물론 아이들이 지낼 공간도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 기댈 수 있는 안정적인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진수의 단호한 말에 김 복지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넋을 잃었어요. 소영이는 이진수를 올려다보며 이게 현실인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을 했어요. 정말 우리를 맡아주겠다는 걸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두려웠죠. 만약 언젠가 마음이 변해서 우리를 내쫓으면 어떡하나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저씨, 진짜예요? 가늘게 떨리는 소영의 물음에 이진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럼 진짜고 말고 준우가 건강해질 때까지, 아니 그 후로도 너희만 괜찮다면 같이 살자. 이진수 스스로도 왜 이런 약속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이 아이들을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뿐이었죠. 김 복지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준우 군 치료가 시급하니 임시로 일주일간만 허락해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정식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식 절차라니요? 예, 가정환경조사와 신원조회, 면접까지 꽤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진행하시겠습니까? 이진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답했죠. 네, 전부 하겠습니다. 그제야 소영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짜 웃음이었죠. 웃음이었습니다.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자 준우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완쾌는 아니었지만 의식을 되찾았고 미움을 조금씩 넘기기 시작했죠. 누나, 준우가 마침내 또렷한 목소리로 소영을 불렀을 때 소영은 울음을 터뜨리며 동생을 껴안았어요. 준우야, 이제 괜찮아. 누나, 여기 있어. 병실 한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진수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치 서연과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 했기 때문이죠. 의사는 퇴원을 허락하며 몇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집에서도 약을 꾸준히 챙겨 먹이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제때 챙겨줘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병원 검진을 받아야 하고요. 이진수의 검은 세단이 용산구 한남동의 호화로운 주택가로 진입했습니다. 너른 정원을 품은 2층짜리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죠. 소영과 준우는 창밖 풍경에 그저 입을 떡 벌릴 뿐이었습니다. 와, 진짜 크다. 소영이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고아원보다 몇 배는 더 커 보이는 집이었어요. 차가 대문 앞에 멈추자 관리인인 김 팀장이 나와 문을 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이진수를 맞이하다 그 뒤에 선 아이들을 보고는 적잖이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사장님, 이 아이들은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낼 소영이와 준우란다. 잘 좀 챙겨주게. 현관으로 들어서니 청소하던 가정부 박이모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60살의 박이모는 이 집에서 10년 넘게 일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 일이었죠. 어머나, 사장님, 이 아이들은 박이모, 소영이와 준우가 쓸 방을 좀 마련해줘요. 가장 깨끗하고 따뜻한 방으로 부탁해요. 박이모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움직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며칠이나 머무를 예정인가요? 글쎄, 아마 아주 오랫동안 머물게 될지도 모르지. 이진수의 모호한 대답에 박이모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 사이 소영과 준우는 집안 구석구석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죠. 높은 천장, 커다란 창,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모든 게 생경했습니다. 누나, 여기 어디야? 준우가 소영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소영도 어리둥절해서 이진수를 그저 아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니 편하게 생각하렴. 이진수는 아이들을 데리고 2층으로 향했습니다. 정원이 한눈에 들어오는 널찍한 방이었죠. 와, 나무다. 주우는 창가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정원사가 나무를 손질하는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소영이는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너무 좋은 환경이 믿기지 않아서였습니다. 아저씨, 저희가 정말 여기 있어도 괜찮을까요? 폐가 되는 건 아니죠. 이진수는 소영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폐가 되는 게 아니란다. 오히려 사단령 감고 너희 덕분에 이 집이 훨씬 더 따뜻해진 것 같구나. 지난 2년간 텅 빈 집에서 홀로 지내며
그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야 깨달았죠. 저녁이 되자 요리사 최 씨가 식탁을 차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음식들이 올라왔죠. 애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최 씨는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소영이와 주우는 진수성찬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이 많은 걸 저희가 다 먹어도 되나요? 그럼 많이 먹으렴. 주우는 아프니 더 잘 먹어야지. 주우는 작은 숟가락으로 밥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고, 소영이는 동생이 잘 먹는지 계속 살피며 자신도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소영이와 주우는 처음으로 따뜻한 침대에서 잠이 들었어요. 부드러운 이불과 푹신한 베개 덕에 금세 잠들었죠. 이진수는 아이들 방문을 조용히 열어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평온하게 잠든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온화해졌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집안의 깊은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과 박 이모, 이 기사, 최 요리사도 처음엔 당황했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들이에요. 박 이모가 이진수에게 말했습니다. 네, 정말 착하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진수는 직원들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는 그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3명의 새 식구가 함께하는 보금자리가 된 거죠. 물론 아직은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3주가 흘렀습니다. 용산구 대저택은 이전과 다른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아침마다 주우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건강을 되찾은 주우는 이제 정원에서 뛰놀며 나비를 쫓았습니다. 누나, 나비야, 노란색, 주우야, 조심해, 넘어지면 안 돼. 소영이는 주우를 따라다니며 챙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걱정 대신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이진수는 서재 창문으로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집이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할 숙제가 남아 있었죠. 김미경 복지사와 약속했던 임시 보호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복지사 선생님께 전화 왔습니다. 박 이모가 서재로 들어와 말했죠. 이진수가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진수입니다. 아, 네,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임시 보호 기간이 이번 주로 끝납니다. 정식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물론 진행할 겁니다.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 수 있을까요? 김 복지사는 기다렸다는 듯 긴 목록을 읊었습니다. 신원조회서, 재산증명서, 건강진단서,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과거 기록도 면밀히 봐야 합니다. 부모님 정보, 가족 관계 등 전부요. 이진수는 그 즉시 서류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회사 법무팀의 협조를 구해 필요한 서류를 하나하나 챙겨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과거 기록을 요청하는 데서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에 부딪혔습니다. 보육원 기록, 부모 사망 당시 자료, 사고 관련 문서들, 사장님, 아이들, 부모님 관련 서류는 시간이 꽤 걸릴 듯합니다. 벌써 2년 전 일이라서요. 법무팀 직원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정확하게만 준비해 주세요. 이진수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길 바랐습니다. 소영이와 준우를 온전한 가족으로 맞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주일 뒤 법무팀이 두툼한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요청하신 아이들 관련 서류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연인 모두. 이진수는
서재에 앉아 파일을 조용히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와 준우의 출생 기록, 그리고 부모의 인적 사항과 사고 관련 자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진수는 처음엔 그저 형식적인 절차라 생각했습니다. 그저 통과, 의뢰 같은 서류라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고 날짜를 본 순간 그의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2022년 6월 15일, 이진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어째서 이 날짜가 이토록 선명한지 이진수는 홀린 듯 자신의 서랍을 급히 뒤졌습니다. 그곳에는 2년 전 그 끔찍했던 사고 관련 서류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서류의 날짜를 대조했습니다. 2022년 6월 15일 오전 10시 30분경 고속도로.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모든 것이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이진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셨습니다. 손에서 서류가 힘없이 떨어져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니야, 설마. 이진수는 아이들 부모의 사고 자료를 다시 집어들어 미친 듯이 읽어내려갔습니다. 이철수 30, 박민지 32. 부부는 새 거처로 이사하던 중 경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다중추돌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 당시 동승했던 딸 이소영 7살, 아들 이준우 1사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됨. 이진수는 숨을 참은 채 계속 읽었습니다. 사고 원인, 맞은편, 승용차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대형 화물차와의 충돌, 그리고 그로 인한 연쇄 추돌. 그 문장을 본 순간 이진수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자신의 사고 기록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든 내용이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습니다. 시간, 장소, 사고의 경위까지. 바로 자신이 중앙선을 침범해 화물차와 충돌했고 그 여파로 뒤따르던 소영인의 차가. 이진수는 의자에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힘이 모두 빠져나가 그 자리에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3주간 정성을 다해 돌봐온 그 아이들이 바로 자신의 손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이었다는 사실. 소영이의 해맑게 웃던 얼굴, 아저씨하며 제게 달려오던 준우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의 부모를 해쳤단 말인가? 이진수는 터져나오는 신음을 막으려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지금껏 이진수는 자신의 과오로 아내와 딸을 보냈다는 죄책감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허나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고아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었죠. 어찌해야 하나. 어쩌다 이런 일이. 이진수는 몇 번이고 서류를 되읽었지만 글자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잔인하도록 선명한 현실이었죠. 바로 그때 밖에서 소영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우야, 우리 아저씨한테 예쁜 꽃 따다 드리자. 응, 아저씨 좋아.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는 비수가 되어 이진수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진실의 무게의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대체 어떤 얼굴로 저 아이들을 마주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보던 소영이의 눈망울, 아저씨라며 품에 파고들던 준우의 온기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기만이었습니다. 자신은 아이들의 은인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앗아간 원수였습니다. 이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아이들을 돌본단 말인가.
이진수는 끝내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스쳤습니다. 지난 3주간 아이들과 나눈 교감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소영이가 처음 마음을 열고 웃어주던 기쁨, 준우가 건강을 되찾아 뛰노는 걸 보던 안도감, 그 감정들만큼은 진심이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은 이제 자신에게 온전히 기대고 있었습니다. 다른 보호자도 없었고 시설로 돌아가길 원치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진수는 깊은 고뇌에 잠겼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아이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 같아? 글쎄, 준우야. 하지만 아저씨는 좋은 분이야. 우릴 진짜 가족처럼 아껴주시잖아. 아저씨, 정말 좋아. 준우의 천진한 말 한마디에 이진수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구원자로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허나 진실은 그정 반대였죠. 이진수는 책상에 엎드려 터져나오는 절규를 삼켰습니다. 앞으로 어찌 해야 할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아이들에게 고백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받을 상처는 차라리 모든 걸 숨기고 이대로 아이들을 지킬까요? 하지만 그건 더 큰 기만이었습니다. 과연 나에게 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자격이 있는 걸까? 이진수는 자신이 느꼈던 모든 감정이 더럽혀진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저씨, 저희 왔어요. 소영이의 명랑한 목소리가 어두운 집안을 환하게 채웠습니다. 아저씨! 준우도 들뜬 목소리로 외쳤죠. 이진수는 극심한 공황에 빠졌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이들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발소리가 계단을 따라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재로 향하는 발소리였습니다. 이진수는 황급히 바닥의 서류들을 걸어모았지만 손이 떨려 자꾸만 서류를 놓쳤습니다. 이윽고 서재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아저씨, 안에 계세요? 소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뒤이어 준우가 빼꼼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꽃 선물이에요. 준우는 고사리 같은 손에 든 들꽃을 이진수에게 내밀었습니다. 건네주었습니다. 이진수는 그 순간 아이들의 얼굴을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애써 외면하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소영이는 이진수의 심상치 않은 낌새를 알아챘습니다. 아저씨,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너무 안 좋으세요. 그 순간 이진수는 직감했습니다. 이 무거운 진실을 혼자 짊어지기엔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모른 채 꽃을 건네는 아이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과연 이진수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참혹한 진실을 고백해야 할까? 아니면 영원히 감춰야 할까? 분명한 것은 단 한 가지. 이제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변하리란 것이었죠. 아저씨, 정말 괜찮으세요? 소영의 근심 어린 물음에 이진수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 그래. 준우는 들꽃을 이진수의 책상에 조심스레 올려두었어요. 아저씨, 꽃 보면 기분 좋아져요. 준우의 순진한 말이 이진수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자신을 향한 아이의 온전한 믿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고맙다, 준우야. 정말 고운 꽃이구나. 이진수는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꽃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나 속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 했다. 그날 밤 이진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
허공의 천장만 응시할 뿐이었죠. 하나의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저 아이들의 부모를 해쳤다. 내가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뒷좌석에서 보채던 서연이의 목소리. 아빠, 언제 도착해? 그리고 룸미러로 자신을 봤던 바로 그 순간, 그 찰나의 부주의가 얼마나 많은 목숨을 앗아갔는지 비로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 수진과 딸 서연이, 그리고 소영이와 준우의 부모님까지 무려 4명, 나 때문에 무려 4명의 목숨이. 이진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진수는 음식을 제대로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소영이와 준우는 여느 때처럼 제잘거렸지만 이진수의 귀에는 모든 소음이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아저씨, 오늘 준우 병원 정기 검진 가는 날이에요. 소영의 말에도 이진수는 그저 멍하니 앉아있다가 한참 뒤에야 대답했습니다. 아, 맞다. 병원. 아저씨,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어제부터 계속 이상하세요. 소영이가 근심 가득한 눈빛으로 이진수를 살폈습니다. 괜찮다. 회사 일이 좀 꼬여서 그래. 걱정하지 마. 하지만 이진수의 음성은 평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그에게 끔찍한 고문이었습니다. 준우는 이진수 옆자리에서 신나게 제잘거렸죠. 아저씨, 저 많이 나았죠? 그럼 우리 준우 이제 다 나았지? 아저씨, 고맙습니다. 그 순수한 한마디가 이진수의 심장을 예리한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내 부모를 죽인 원수인데, 내가 너희 가정을 파괴했는데. 이진수는 운전대를 잡은 채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가까스로 억눌렀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준우의 경과가 상당히 호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정성껏 돌봐주셨군요. 아이가 이토록 빨리 회복한 데는 가족의 사랑이 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영이는 이진수를 보며 해맑게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저씨는 참 좋은 분이에요. 의사도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척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이토록 행복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 칭찬은 이진수에게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자신은 칭찬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나갔지만 이진수는 일에 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회의 중에도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종일 넋을 놓고 계십니다. 비서인 차 과장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아, 미안하군. 좀 피곤해서 그래. 몸이 안 좋으시면 일찍 들어가 보시죠. 하지만 집으로 향하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마주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이진수는 늦게야 귀가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 이모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사장님을 기다리다 잠들었네요. 소영이가 계속 아저씨 언제 오시냐고 묻더군요. 그래요, 고마워요. 이진수는 서재로 들어가 다시 그 서류 뭉치를 꺼내들었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잘못 본 것이 아닐까 하는 신랏 같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을 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 사고의 경위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왜 하필 이 아이들이었을까? 이진수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운명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이젠 다른 가정마저 파괴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이 아이들 앞에서 설 수 있단 말인가? 이진수는
책상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억눌러온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소영과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이진수의 퉁퉁 붓고 빨간 눈을 보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저씨, 우셨어요? 아니, 그냥 눈이 좀 시려서. 정말로요? 괜찮으세요? 요즘 너무 이상해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고요? 소영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이진수는 더욱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을 이토록 걱정하는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괜찮다, 소영아. 걱정 마. 허나 소영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때 잠에서 깬 준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안녕. 준우는 이진수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이진수는 그런 준우를 끌어안으며 심장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우리 계속 여기 살아? 준우의 천진한 질문에 이진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걸 물어? 아저씨, 슬퍼 보여. 어린 준우마저 이진수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박 이모는 며칠째 그의 이상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식사도 거르고 아이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모습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혹시 아이들 때문에 힘에 부치시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진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이모에게조차 진실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대체 뭐가 문제신가요? 아이들마저 사장님 걱정을 합니다. 이진수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누구와도 마음을 나눌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이토록 무거운 짐인 줄 몰랐습니다. 매일 밤 서재에서 홀로 그 서류를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과연 내게 이 아이들을 계속 돌볼 자격이 있는 걸까? 아니면 모든 걸 고백하고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하나? 하지만 그러면 이 아이들이 또다시 상처받게 될 텐데. 며칠이 더 흐르자 소영이는 직감했어요. 무언가 아주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준우야, 아저씨가 요즘 너무 이상하지 않아?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응, 누나, 아저씨가 되게 슬퍼 보여. 소영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직접 여쭤봐야 하는 걸까요? 고아원에서 보낸 2년의 세월 동안 소영이는 어른들의 감정, 기류에 예민해지는 법을 터득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진수의 상태가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일주일이 흘렀지만 이진수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그의 사랑만큼은 진심이었으니까요. 지난 한 달간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 생전 처음으로 느껴본 가족이라는 그 따스함. 허나 동시에 그 가족을 산산조각낸 장본인이 자신이라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어요. 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진수는 텅 빈 서재에서 홀로 읊조렸습니다. 이 끔찍한 비밀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갈 순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만약 아이들이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지옥 같았습니다. 소영이가 자신을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볼 모습, 준우가 겁에 질려 도망칠 모습, 이진수는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돛으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는 이런 상태로 버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곧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는 사실이었죠. 또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김미경 복지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진수 씨, 드디어
법원 심사일이 잡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가족법원으로 나와주세요. 이진수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반드시 함께 와야 합니다. 판사님께서 직접 아이들의 의사를 듣고 싶어 하셔서요. 하시거든요. 그 말에 이진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소영이와 준우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이 꼭 참석해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입양 절차에서 무엇보다 아이들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이진수는 소영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소영아, 다음 주에 우리 법원에 가야 한단다. 법원이요? 거긴 왜요? 소영이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준우는 그저 옆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절차야. 판사님이라는 분이 너희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 하셔. 그럼 정말로 저희가 아저씨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소영이의 두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하지만 이진수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죠. 그래, 그렇게 될 거란다. 그러나 그 말을 내뱉으면서도 이진수는 스스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재에서 법원에 내야 할 각종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입양 신청서와 재산증명서, 건강진단서 등. 그런데 그 서류 뭉치 속엔 아이들 부모님의 사고 관련 기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록이 법정에서 공개된다면 이진수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라도 소영이가 그 끔찍한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그 서류를 임의로 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요구한 필수 제출 문서였으니까요. 이진수는 깊은 한숨과 함께 서류를 파일에 철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진수가 회사에 나간 사이 소영이는 준우와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우가 찬 공이 세게 부딪히면서 서재문이 쾅 하고 열리고 말았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던 그곳의 문이 말입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소영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돌아서려던 그때 책상 위 서류철 하나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겉표지에는 이소영, 이준우 입양 관련 서류라고 쓰여 있었죠. 우리 이름이잖아. 소영은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파일에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서류철 안에는 낯선 공식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소영은 한 장 한 장 숨을 죽이며 내용을 훑어내려갔습니다. 출생증명서와 보육원 기록을 지나 마침내 부모님의 사고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2년 6월 15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교통사고. 그 글자들을 읽는 소영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의 기록이었어요.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계속 서류를 읽던 소영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사고 원인, 맞은편. 이진수 당시 39세 운전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충돌. 그 이름 앞에서 소영의 손길이 그대로 들썩습니다. 이진수? 이건 아저씨 이름인데. 소영은 눈을 비비고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지만 글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부모님을. 그 끔찍한 진실 앞에 소영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손에서 힘이 풀리며 서류가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준우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그런 누나를 그저 쳐다볼 뿐이었어요. 말도 안 돼. 소영은 나직이 읊조리며 그 자리에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다정하게 자신들을 보살펴주던 아저씨가
부모님의 목숨을 앗아간 장본인이었다니. 소영의 가슴 속에서는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 그래서 우리를 거둔 거였어. 소영은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저씨가 왜 그토록 잘해주고 입양까지 하려 했는지 바로 지독한 죄책감 때문이었던 겁니다. 진심으로 우리를 아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거죠. 소영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준우가 깜짝 놀라 누나에게 다가서는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진수가 집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소영아, 준우야, 아저씨 왔다. 언제나처럼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소영의 귀에는 그저 소름 끼치는 위선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준우의 손을 꽉 잡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다녀오셨어요. 그러나 소영의 목소리는 예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유난히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소영이 종알종알 하루 일과를 늘어놓았겠지만, 소영아,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니? 오늘따라 너무 조용하구나. 이진수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소영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요. 하지만 아저씨를 올려다보는 소영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온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준우는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무엇이 잘못된 건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뒤척였습니다. 곁에서 새근새근 잠든 준우의 얼굴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실을 준우에게도 말해야 하나? 하지만 아직 어린 준우가 이 복잡하고 끔찍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을 터였습니다. 그럼 이 모든 비밀을 나 혼자 짊어져야 하는 걸까? 소영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저씨를 증오해야 할지, 아니면 자신들을 진심으로 보살펴준 그 마음을 믿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자신들을 돌봐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죠. 다음 날 아침, 소영은 의식적으로 이진수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소영아, 아침 먹니? 네. 짧은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평소라면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같은 말이 오갔을 텐데 말이죠. 이진수도 소영의 변화를 직감했죠. 하지만 이유를 몰라 더욱더 불안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그 행동을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소영은 계속 이진수를 피했고 그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이진수가 재차 물었죠. 소영아, 정말 무슨 일인지 말해줄래? 아저씨가 뭘 잘못했다면 사과할게. 그 순간 소영이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죠. 사과요? 정말 사과로 해결될 일인가요? 소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맺혔죠. 이진수는 경악했습니다. 소영이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아저씨, 정말 몰랐다고 생각하세요? 소영은 서재에서 가져온 서류를 이진수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진수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닥친 겁니다. 우리 부모님을 해친 사람이 바로 아저씨였어요. 소영의 절규에 집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우도 놀라 누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데려온 거였군요. 죄책감에 이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소영아,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걸로 끝이에요? 소영은 울며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저씨를 믿었는데, 진짜 가족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이진수 역시 눈물을 떨궜습니다. 언젠가 이 순간이 올 줄 알았지만 막상 닥치니 숨 막히게 괴로웠습니다. 준우는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했으나 누나와 아저씨가 모두 울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소영의 옷끝을 부여잡으며 불안해했죠. 소영과 이진수, 두 사람의 사이는 깊은 상처와 잔혹한 진실로 가로막혔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어찌 풀어가야 할까요? 한때 온기 넘치던 가족의 풍경은 산산이 부서졌고 그들의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었죠. 진실이 드러난 그날 밤, 소영이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곁에 잠든 준우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여기서 더는 살 수가 없어. 소영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무리 잘해줬어도 부모님을 해친 사람과는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생 준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아이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잘 몰라요. 게다가 아저씨를 정말 좋아하고 따랐거든요. 준우만이라도 여기에 남길까?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준우는 자신의 유일한 혈육이니까요. 소영이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죠. 새벽 4시, 소영이는 준우를 조심스레 깨웠습니다. 준우는 잠결에 눈을 비비며 누나를 쳐다봤습니다. 준우야, 조용히, 우리 이제 나가야 해. 소영은 작은 가방에 옷 몇 개와 준우의 약을 넣었어요. 많이 가져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준우는 영문도 모른 채 그저 누나가 이끄는 대로 따라야만 했어요. 옷을 챙겨 입은 준우는 조심스럽게 누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때 이진수는 서재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어젯밤의 충격이 가시지 않아 제 방으로 돌아갈 엄두도 내지 못한 채였거든요. 소영이는 숨을 죽이며 현관문을 열고 준우와 함께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피부를 찔렀어요. 소영이는 동생의 손을 놓칠세라 꽉 붙잡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목적지는 단 한 곳뿐이었어요. 푸른 하늘 보육원. 그곳만이 아이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육원까지의 거리는 꽤 멀었습니다. 버스를 타야만 했지만 수중에 돈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몸을 떨었어요. 소영이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 동생의 어깨에 걸쳐주었습니다. 누나,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야. 소영이의 목소리 끝도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오전 8시, 이진수는 서재에서 뻐근한 목을 주무르며 눈을 떴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서 잠이 든 모양입니다. 아이들이 깰 시간이 되었다 싶어 2층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영아, 준우야, 일어나렴. 하지만 방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침대는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영아, 준우야. 이진수는 다급하게 집안 곳곳을 뒤졌지만 아이들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본 순간 그는 몇 벌의 옷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제서야 이진수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집을 나갔다는 것을 안 돼. 끔찍한 예감에 그는 패닉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내 김미경 복지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복지사님,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네? 그게 무슨, 언제부터요? 방금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새벽에 나간 것 같습니다. 김복지사의 목소리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선 경찰에 바로 신고부터 하세요. 그리고 혹시 아이들이 갈 만한 곳이 보육원, 맞아요. 푸른 하늘 보육원으로 갔을 겁니다. 이진수는 재빨리 차 키를 움켜쥐었습니다. 이진수는 그야말로 미친 사람처럼 차를 몰았습니다. 신호에 걸릴 때마다 타는 듯한 초조함에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발, 무사해야만 해. 그의 마음속에는 뒤늦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왜 진실을 먼저 털어놓지 못했을까? 왜 그 어린 소영이를 혼자 감당하게 했을까? 서울 외곽으로 향하는 길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1시간이면 족할 거리가 오늘따라 마치 3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복지사였습니다. 이진수 씨, 경찰 신고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갑자기 왜 집을 나간 걸까요? 이진수는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도, 그렇다고 거짓으로 둘러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간신히 보육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1시를 막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진수는 차에서 거의 뛰어내리다시피 하여 보육원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원장님, 혹시 소영이랑 준우 오지 않았습니까? 원장인 김 씨는 그의 수숙한 모습에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어머나, 이진수 씨, 이게 무슨 일이세요? 소영이랑 준우가 혹시 여기에 오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아니요, 온 적 없는데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그 말에 이진수는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당연히 이곳에 와 있을 거라 믿었는데, 그럼 혹시 연락이라도 온 건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신데요? 이진수는 대답 대신 보육원 주위를 미친 듯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공원, 편의점, 버스 정류장, 가볼 만한 곳은 전부 다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죠. 소영아, 준우야, 이진수가 목 놓아 불렀지만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경찰까지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마리를 잡기란 쉽지 않았어요. 혹시 아이들이 갈 만한 다른 곳은 없습니까? 경찰의 물음에도 이진수는 그저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이들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그때야 깨달았죠. 그 시각 소영이와 준우는 낯선 도심 속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으로 향하려 했건만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든 모양이었습니다. 준우는 점차 지쳐가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쉼없이 걸어왔기 때문이죠. 뱃속도 텅 비어버렸습니다. 누나, 배고파. 준우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소영 역시 배가 고팠지만 가진 돈은 턱없이 부족했죠. 겨우 편의점에서 빵 한 개를 사서 준우와 반으로 나눠 먹었습니다. 준우야, 조금만 더 힘내자. 이제 거의 다 왔어. 하지만 소영의 말에도 확신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 길이 맞는지조차 알 수 없었고 보육원에서 자신들을 과연 받아줄 것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진수는 아이들이 사라진 텅 빈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경찰과 복지사들이 계속 아이들을 찾고 있다고는 했지만 마음은 조금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박 이모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뭐라도 좀 드셔야죠. 이러다 몸 상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전혀 없네요. 이진수는 소영과 준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의 손때 묻은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준우가 아끼던 곰인형, 소영이가 남긴 그림들, 전부 내 잘못이야. 이진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한편 소영이와 준우는 스물네 시간 편의점 앞에서 꼬박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달리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죠. 준우는 누나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지만 밤새 추위에 몸을 떨었습니다. 소영은 제 외투마저 벗어 동생에게 덮어주며 추위를 버텼습니다. 아저씨 집은 참 따뜻했는데 소영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밤새도록 오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이상한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몇몇은 괜찮냐고 묻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소영이는 괜찮다고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의점 주인이 소영과 준우를 발견했습니다. 얘들아, 이런 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어른은 어디 계시고? 소영은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기엔 너무나도 복잡했으니까요. 혹시 실종 신고된 그 아이들 아닌가? 편의점 주인은 뉴스에서 봤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어젯밤부터 소영과 준우를 찾는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렴. 내가 전화 한 통만 하고 올게. 그리고 1시간 뒤 이진수가 도착했습니다. 밤샘 수색으로 그의 눈은 눈막에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소영은 이진수를 발견하자마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준우는 졸음과 피곤에 지쳐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죠. 소영아, 준우야. 이진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사한 모습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거대한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가기 싫어요. 소영이,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가 말했다. 소영아, 준우도 아프잖아. 일단 집에 가자. 싫어요. 아저씨랑 같이 안 갈 거예요. 소영은 단호했다. 이진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이내 경찰과 복지사까지 도착하며 상황은 더욱 얽혀만 갔다. 아이들은 일단 임시보호시설로 인계해야겠습니다. 김 복지사가 입을 뗐다. 소영이가 저토록 거부하니 다른 방도가 없었다. 그게 그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진수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소영이를 억지로 끌고 갈 순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준우는 이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이진수를 바라볼 뿐이었다. 어째서 아저씨와 헤어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소영과 이진수 그리고 준우 셋의 마음은 똑같이 아팠다. 이대로 뿔뿔이 흩어져 끝나는 걸까? 다시 예전처럼 함께할 방법은 없을까? 실타래처럼 얽힌 마음은 쉬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소영과 준우는 서울시 아동보호시설로 가게 되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안전했지만 그뿐이었다. 소영의 마음은 조금도 편치 않았다. 준우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이진수를 찾았다. 왜 헤어져야만 하는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준우는 밤마다 울음을 터뜨렸다. 낯선 곳, 낯선 얼굴들, 세상 모든 것이 두려웠다. 누나, 아저씨는 어디 있어? 그 물음에 소영은 가슴이 저며왔다. 뭐라 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준우야, 아저씨는 우리랑. 하지만 소영 자신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정말 이게 최선이었을까? 이진수는 회사도 나가지 않은 채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런 그를 박 이모가 걱정스레 바라보며 말했다. 사장님,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몸이라도 챙기세요. 고마워요, 이모. 근데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네요. 그는 소영과 준우의 빈방 앞에서 서성였다. 들어가지도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었다. 김복지사에게 연락이 올 때면 그는 늘 물었다. 아이들은 괜찮습니까? 소영이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고 준우는 계속 아저씨만 찾습니다. 그 말은 비수처럼 이진수의 심장에 박혔다. 며칠이 지나자 소영은 혼란스러웠다. 아저씨를 미워해야만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다. 마음이 어지러웠다. 준우가 아플 때 밤을 새워 돌봐주던 모습,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던 날 자신을 따스하게 안아주던 아저씨, 그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 선생님, 나쁜 사람도 착한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소영이가 보육교사에게 물어보았다. 왜 그런 걸 묻니? 그냥 궁금해서요. 교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대답해 주었다. 물론이지. 사람은 복잡한 존재란다. 나쁜 일을 했어도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 한편 준우는 말을 잃어갔다. 밥도 잘 넘기지 못했고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교사들이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었다. 준우는 오직 이진수만을 찾았다. 소영이 곁에서 달래보아도 역부족이었다. 준우야, 누나가 여기 있잖아. 괜찮아. 하지만 준우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저 아저씨가 보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준우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 스트레스성 고열이었다. 누나, 아저씨, 보고 싶어. 준우는 열에 들떠 애타게 중얼거렸다. 일주일이 지나고 김복지사님이 이진수 씨의 편지를 가져왔어요. 소영이에게 주는 거라면서요. 게스는 소영이는 편지를 받는 것을 주저했지만 결국 손에 쥐었어요. 봉투를 열자 이진수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소영아, 먼저 정말 미안하다. 네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아저씨가 너희 부모님께 저지른 일 모두 사실이다.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어. 그래도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렴. 너희를 아끼고 사랑했던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단다. 시작은 어쩌면 죄책감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너희가 정말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난 괜찮다. 하지만 준우가 걱정되는구나. 많이 아프지?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야. 그저 준우만은 네가 생각해줬으면 해. 늘 미안했고 또 고마웠다. 아저씨가 편지를 읽는 소영이의 뺨 위로 눈물이 흘렀어요. 온갖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그리움이 뒤섞였죠. 그때 준우가 다가와 누나 곁에 앉았어요. 누나, 울어? 소영이는 얼른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준우는 편지를 보고는 물었습니다. 이거 아저씨 편지지? 어? 어떻게 알았어? 아저씨 글씨잖아. 난 알아. 준우는 편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글자는 몰라도 아저씨의 글씨체는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준우의 열이 갑자기 더 올랐어요. 병원에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선생님, 준우가 너무 힘들어해요. 소영이가 다급히 보육교사를 찾았어요. 준우는 열에 시달리며 계속 중얼거렸어요. 아저씨, 의사가 와서 진찰했지만 심각한 병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열 같군요. 환경이 바뀐 탓이겠죠. 그럼 어떡하죠? 아이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자 소영이는 알 수 있었어요. 준우에게는 아저씨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요. 다음 날 소영이는 결심을 굳히고 김복지사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푸른난 보육원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 갑자기
여기서 지내다 새 가정을 찾는 게 낫지. 꼭 가야 할 이유라도 있는 거니. 소영이는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김복 지사님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소영이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틀 뒤 소영이와 준우는 푸른난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푸른난 보육원에 도착한 날 저녁, 소영이는 원장님과 마주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소영아, 어째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었니? 원장님, 만약 저희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 만나게 해주세요. 누구를 말하는 거니? 소영이는 대답 대신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굳게 믿고 있었죠. 아저씨가 분명히 자신들을 찾아오리라는 것을요. 예상대로 사흘 뒤 이진수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영이와 준우를 좀 보러 왔습니다. 이진수가 원장님께 공손히 말했습니다. 그 며칠 사이 부쩍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아, 바로 그분이시군요. 소영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영이가 저를요? 이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원장님은 소영이를 불렀습니다. 이윽고 소영이가 준우와 함께 나왔어요. 서로를 마주본 순간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소영아, 와줘서 고맙다. 이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편지 읽었어요. 소영의 음성은 여전히 냉랭했지만 예전 같은 분노는 서려 있지 않았어요. 소영아, 아저씨가 꼭 해야 할 말이 있는데 들어주겠니? 소영은 잠시 주저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죠. 이진수는 소영의 눈을 마주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어요. 아저씨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단다. 너희 부모님께 변명의 여지가 없구나. 이진수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려왔죠. 허나 너희와 함께한 그 시간만큼은 진심이었어. 내게 너희는 정말 진짜 가족이었단다. 바로 그때 준우가 이진수에게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만에 마주한 아저씨의 모습이었죠. 준우는 망설임 없이 이진수의 품에 안겼고 이진수 역시 준우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소영의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누나, 준우가 소영을 향해 손을 뻗으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세 사람이 다 같이 껴안자는 의미였죠. 소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저씨, 저도 죄송해요. 소영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가 뭐가 미안해. 잘못은 아저씨가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준우를 생각 못했어요. 준우에겐 아저씨가 필요하니까요. 소영의 그 말에 이진수는 더 크게 오열했습니다. 고맙다, 소영아. 하지만 아직은 어려워요. 제겐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그걸로 됐어. 아저씨는 얼마든지 기다릴게. 그날을 기점으로 이진수는 주마다 보육원을 방문했어요. 오직 소영과 준우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엔 서먹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차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소영 또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죠. 온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더는 밉지도 않았습니다. 아저씨, 우린 정말로 가족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어느 날 소영이 물었죠. 물론이지.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야. 아저씨는 평생 너희들 곁을 지키고 싶단다. 준우는 그 둘 사이에 앉아 마냥 행복해했죠. 이제 누나와 아저씨가 다 같이 있으니까요. 완전한 화해로 가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었죠.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길은 멀고 험난하겠지만 셋은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함께이기에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따스한 4월의 어느 날 아침, 용산구의 대저택은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준우야, 어서 일어나. 지각하겠어. 준우를 재촉하는 소영의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어느덧 10살이 된 소영은 제법 듬직한 누나의 태가 났죠. 4살배기 준우는 침대에서 아장아장 걸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전보다 몰라보게 건강해진 모습이었어요. 아저씨, 아침이에요. 소영은 이진수의 방문을 노크하며 외쳤습니다. 아직 아빠라는 호칭은 어색했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6개월 전 가정법원에서 마침내 최종 입양 허가가 떨어졌었죠. 이진수는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소영, 이준우 두 아동의 입양을 최종적으로 허가합니다. 판사의 선고에 소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준우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죠. 이진수는 그 순간 왈칵 눈물을 쏟고야 말았습니다.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죠. 법원 복도에서 소영이 그에게 물었었어요. 아저씨, 이제 우리 정말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이제 진짜 가족이란다. 그렇다면, 그럼 우린 영원히 함께인가요? 물론 평생 함께야. 아침 식사 자리에서 세 사람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오늘 학교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려요. 소영이가 입을 열었어요. 아이는 이제 학교 생활에 완벽히 적응한 모습이었죠. 뭘 그릴 건데? 우리 가족을요. 소영이의 그 말에 이진수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불과 1년 전에는 꿈도 못 꿀 일이었으니까요. 준우가 옆에서 계란을 떠먹으며 대화에 끼어들었죠. 나도 그려줘. 준우도 그려줄게. 부엌에서 나온 박이모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보기 좋은 가족이네요. 이진수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같이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거든요. 오후 6시만 되면 칼같이 퇴근해 집으로 향했어요. 아이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싶어서였죠. 주말이면 언제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강공원이나 놀이동산에 가기도 하고 가끔은 집에서 다 같이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정말 좋아 보이십니다. 회사 직원들이 먼저 알아챌 정도였죠. 그런가? 나도 모르는 새에 그렇게 됐나. 이진수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주는 행복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죠. 소영이는 이제 아주 명랑한 아이가 되었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를 많이 사귀었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문득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지을 때도 있었죠. 아저씨, 가끔 꿈에서 엄마 아빠를 봐요. 그래? 뭐라고 하시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저 웃고만 계세요. 그건 분명 소영이가 행복해서 기뻐하시는 걸 거야. 소영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그리는 마음과 아저씨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준우는 이제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정원을 신나게 뛰어다니고 밥도 씩씩하게 잘 먹었죠. 종종 이진수의 품에 안겨 말하곤 했죠. 아저씨가 제일 좋아. 그럴 때마다 이진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아이에게 자신이. 준우는 지난날의 아픔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릴 적에 겪은 일이라서요. 그저 아저씨가 자신을 보살펴주는 존재라고만 여기고 있었죠. 이진수는 그 사실이 참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이진수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데 가자. 어딘데요? 소영이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죠. 가보면 알아. 어서 준비하자. 이진수는 차에 꽃과 과일을 실었습니다. 이윽고 아이들을 태우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추모 공원이었습니다.
그곳엔 4개의 묘가 나란히 자리했죠. 이진수의 아내 수진과 딸 서연, 그리고 소영이와 준우의 부모 이철수 씨와 박민지 씨의 묘였습니다. 여긴 어디예요? 소영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우리가 꼭 한번 와야 할 곳이란다. 이진수가 꽃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누가 있는데요? 너희 엄마, 아빠, 그리고 아저씨 가족이 계시단다. 소영이는 그제야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부모님 묘소였구나. 준우는 영문을 몰랐지만 누나와 아저씨를 따라 꽃을 내려놓았죠. 이진수는 내 묘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수진아, 서연아, 내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리고 철수 씨, 민지 씨, 제가 저지른 그 일 때문에 이진수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영이가 그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올렸어요. 아저씨, 이젠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않아. 내가 저지른 일은, 하지만 우린 지금 행복하잖아요. 분명 엄마랑 아빠도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그날 이후 3사람은 매달 한 번씩 추모공원을 찾았어요. 소영이는 부모님께 학교 얘기를 했고, 이진수는 아이들이 잘 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준우는 처음에는 의미를 잘 몰랐지만 점점 이곳이 아주 특별한 곳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 아빠, 안녕. 준우가 손을 흔들며 인사하자 소영이도 이진수도 울컥 눈물을 쏟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저씨, 저 이제는 정말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맞아. 처음엔 아저씨가 미웠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고맙다, 소영아. 저 언젠가는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이진수는 크게 놀랐습니다. 내가 정말 그래도 될까? 아직은 조금 낯설지만 언젠가는요. 뒷좌석에 있던 준우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 물론이지, 준우야. 언제든지. 그날 저녁 3사람은 다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소영이는 상을 차리고 준우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이진수는 따끈하게 반찬을 데웠죠. 우리 정말 가족 같네요. 그렇죠. 소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가족 같은 게 아니라 우린 진짜 가족이야. 이진수가 답했어요. 부엌에서 나온 박이모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정말 보기 좋구나. 그날 밤 이진수는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준우는 이진수의 무릎에 앉아 그림을 보고 소영이는 곁에서 조용히 들었죠. 아저씨, 아니, 아빠. 소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란다. 고마운 건 아빠지. 너희가 없었다면 아빠는 계속 혼자였을 거야. 준우는 스르르 잠이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준우가 잠에 취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빠도 사랑한다, 준우야. 그리고 소영이도 사랑해. 몇 달 뒤 3사람은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자연스러워졌어요.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닮으셨네요. 소영이와 이진수는 웃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 맞았으니까요. 그 사진은 거실 벽에 나란히 걸렸습니다. 이진수와 수진, 서연의 사진, 바로 그 옆에 말이죠. 과거의 가족과 현재의 가족이 모두 함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진수는 종종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아, 서연아, 아빠가 이렇게 다시 행복해도 되는 걸까?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스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소영이와 준우도 이제는 이곳을 진짜 집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상처투성이었던 세 사람이 서로를 보듬으며 새로운 가족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상처투성이었던 세 사람이 그곳엔 사랑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좋겠습니다. 어떤 아픔이든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음을 세 사람은 스스로 보여준 셈이죠.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하게요. 오늘 이 가족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시청자님 가정에 따스한 온기가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